11시에 만납시다.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한일 고대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광개토 대왕의 연구에 전념을 하시고 계신 제1사학자이신 이진희 선생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진희 씨를 소개해 올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언제 귀국하셨습니까? 이달 12일에 들어왔습니다. 12일에? 예. 이번엔 어떤 특별한 근래 일본 학자들 속에서도 네. 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가까이에 있는 이 대학 교수들, 네. 고등학교 선생들 네. 17, 8명 됩니다만은 네. 부산으로부터서 이 경주, 부여, 서울 해서 주로 이 한일 관계와 관련되는 부분의 사적지를 좀 안내를 해보자. 네. 이걸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한국에 오셨죠? 예, 금년 5번째. 네. 지난 그 7월이든가요. 이 그 중공에 다녀오셨던 말씀 들었는데요. 예, 언제? 7월 초하루부터서 약 2주일간 네. 갔다 왔습니다. 네. 가신 곳은 어떤 곳이고 또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네. 압록강 중류에 네. 바로 만포진 저쪽에 지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바로 이 고구려 옛 수도 네. 425년에 평양으로 천도할 때까지의 고구려 수도였던 곳에 광개토 대왕 비가 바로 거기에서 있습니다. 그것 막 여러 가지 이 논쟁들이 되고 있는 비이기 때문에 그랬죠. 직접 가서 비면들 확인하는 그 작업이 이번에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그 광개토 대왕 비를 보신 것은 한국인 사학자로서는 최근엔 처음 있는 일이죠? 이번 들어가니까 이 한국 여권을 가진 학자로서는 당신이 제 1호라고 그런 얘기들 하더만. 그렇군요. 예. 그럼 꼭 가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그 계기는 어떤 계기였습니까? 그것은 이미 13년 전에 제가 이 광개토 대왕 능비의 연구라는 책을 내어서 거기서 그때의 과학적인 공동조사라는 것을 호소했습니다만 네. 그때 직접적으로는 막 한 13년 만에 간 셈이죠. 그러셨군요.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비가 서 있는 그 근처, 예. 그 근처에 대해서 좀 보신 대로 말씀해 주시죠. 예, 거기에는 지금 벌써 민가가 바로 옆에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고, 막 그 비 일대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네. 1961년부터 네. 공원으로 조성돼 있고 네. 비각이 서 있습니다만 저것은 중국식 비각이라기보다도 한국식 건축 양식을 따서 71년에 세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역시 광개토 대왕과 관련해서 그런 한국식 건축을 세운 거군요. 중국 거예요. 당국이. 네. 참 고마운 일이군요. 예. 그럼 이 광개토 대왕의 비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고구려의 영토를 가장 확장한 이 고구려 제 19대왕인데 오늘의 만주 벌판 한복판을 흐르는 것이 요하가 아닙니까? 네. 요하에서 오늘의 임진강 유역까지를 이 영토를 그러니까 고구려 국가의 기초를 닦은 왕인데 이 애석하게 많이 여겨집니다만은 38살 로 41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공적을 기르기 위해서 2년 후인 414년에 바로 그 무덤 옆에 세운 것이 이 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서기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414년에 서기 세워. 400 네. AD. 그렇습니다. 기원 후 414년에 세워진 셈인데 비가 아주 큽니다. 6m 30. 그리고 면을 4개 가지고 있는데 자연석을 깎아서 글자 하나. 그 돌 하나인가요, 그게? 그렇죠. 거기에 글자 한 자는 가로 세로 각 12cm. 의 크기의 글자입니다만은 그와 같은 큰 이 비석은
동양에서는 네. 고구려 이 비 많이 유일한 비가 저게 되겠습니다. 그 비석이죠? 예. 저 이 선생님이신가요? 아니 저건 제가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옆에 다른- 같이 예. 동행한 일본 학자가 이게 사람의 크기가 저런데 네. 하하, 높이가 660? 아니 6m 30 6m 30. 거대한 비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 대단하군요. 한 돌로. 네. 네. 거기 비문은 뭐로 쓰여 있습니까? 그 내용에서는 막 고구려의 건국 전설이라든지 이 고구려의 막 이 역사의 내력을 위선 첫 단에 쓰고 네. 그 다음에 태반은 이 광개토왕의 업적을 연대기 순으로 쓰고 네. 제일 마지막에는 그 묘소를 지키는 아하. 것과 관련되는 그런 기사들이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아하. 그럼 이것이 그 한일 두 나라 고대사의 해석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글쎄 이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주목하기 전에 네. 일본 사람들이 먼저 이 비석을 알게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 비문 속에 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외가 신묘년 이 391년에 아하. 바다를 건너와서 네. 이건 일본 사람들 해석입니다만은 네. 백제와 두자 잘 모릅니다. 그 밑에 아마 신라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서 네. 백제와 신라를 파해서 격파해서 그래서 신민으로 삼았다 만들었다. 아하. 그러니까 신묘년이 391년이기 때문에 네. 391년에 바다를 건너가서 백제와 신라를 정복할 만한 그러한 이 외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고대 국가가 이미 성립되었다. 4세기 중엽에는 고대 국가가 성립되고 그 후반인 391년은 바다를 건너가서 신라와 백제까지 지배했다. 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 금석 돌에다가 새겨놓은 글자니까 고대 일본이 한반도에 침략을 해서 식민지를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바로 이것이 임나 일본 부설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되어왔고 네. 그런데 일본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막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고대사를 연구하는 기본 문건인데, 그렇죠. 문헌인데, 일본에서는 일본서기와 고사기란 책이 있습니다만, 네. 그 책을 아무리 뒤집어도 이 4세기와 5세기 역사라는 건 하나도 알 수 없어요. 뭐가 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단 한 가지, 이 고구려 비석에 이 글자가 있기 때문에 4세기 중엽에는 고대 국가가 세워졌고 그 후반에는 현해탄을 건너서 한반도까지 지배하는 그런 강대한 국가다. 말하자면 이 강개토항 능비를 이용해서 일본 고대 국가의 성립 시기 문제가 결정되고 또 하나는 한반도 지배까지를 입증해주는 그러한 자료로 일본 사람들은 100년간 이걸 이용해왔죠. 특히는 이 명치 시대라고 하면 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 식민지를 삼기 위한 침략의 시기고, 그렇죠. 1910년 이후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 지배를 식민지 지배를 시작하고 유지하던 시기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 비문을 가지고 한반도 침략과 지배를 역사적으로 합리화해오는 그러한 가장 이 주요한 문서로 이용을 해왔죠. 네. 그럼 그 빈칸은 무슨 글자들이었을까요? 글쎄, 이건 여러 가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하고 아까 제가 해석한 것과 달리 정인보 선생님이 이미 일제 말기에 글은 쓰셨던 것 같은데 발표되기는 1956년에 이 백낙준 선생 환각기능 논문집에 발표됐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전혀 다른 이런 논글을 내고 또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일본과는 다른 의견들을 나왔는데 일본에서 주로 무시돼 버렸죠. 이 비문에 있어서 이 선생님께서는 그 석회로 변조했다는 설을 처음 발설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석회 조작설이라고 하나요? 네, 뭐 변조설이라고 합니까? 13년 전입니다. 네. 실은 저는 이 전공이 고고학인데 네. 고고학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지난 시기 네. 그 임나일본부의 유적을 찾으려고 아하. 국력을 동원했어요. 네. 1917년부터 약 5개년 동안 네. 이 옛날 이 가야제국 네. 경상도 서쪽 지방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네. 이제 그러나 그 아무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본다면 이 임나일본문은 성립되지 않는데 아하. 이 일본이 패전된 이후에 네. 이 사람들은 갑자기 이 비문만을 근거로 임나일본부서를 유지해 왔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러나 이 해석이 달라지면 임나일본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되어버리거든. 그렇군요. 그래 가지고는 좀 안 되지 않겠는가 저는. 네. 고고학이니까 그러면 이 비문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가 역사적으로. 네. 그걸 체계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또 이 나오는 탁본이 여기서 이 비면을 이 비면에서 이 얻어낸 이 탁본이 시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전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달라요. 비석은 하나인데.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 고고학에서는 편년이라는 것을 합니다만은 그 편년에 이거 해서 비문의 변화를 추궁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바로 1900년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85년 전에 이 비면에 천년 석회를 발랐어요. 그 사진을 이건 제 2면입니다만은 여기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 흰 장소 이 석회를 발라가지고 그 위에 비문을 재현해 놓았는데 이 위에 종이를 붙여서 먹을 가지고 치다 보니까 이 비면이 시커멓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보니까 좀 깨져가 있지 않습니까? 희게 보이는 이 부분은 석회 부분의 글자가 깨져서 안에 있는 석회가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를 보시면 잘 알 겁니다만은 여기에 거의 선을 따라가면서 이거 단이 생기고 이 석회가 한 1mm나 2mm 정도 높이 이 석회를 발라놨다면 여기 잘 알 수 있어요. 이쪽은 저는 바르지 않았는데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는 데는 바르지 않았어요. 보이는 데는 석회를 발라서 그 위에 비문을 재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석회를 발랐다고 하시는 거는 이 선생님이 주장이시군요. 그 석회를 발랐다는 것은 이미 이때까지도 알 수 있는데 언제 발랐는가, 누가 발랐는가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 왜 발랐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비면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 군 참모본부가 1900년에 석회를 발랐어. 그래서 우리 이 역사를 왜곡해 온 것이다. 이것이 12년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다른 문서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건 일본 군이 한 거니까 그런 비밀 문서 같은 게 다 없애 버렸지만은 주변 이 조건 혹은 그 당시 만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중국인으로 변장한 일본군 참모본부 요원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노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이 만주를 지배한 군사적으로 지배한 이후에 겨우 학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900년 초면은 혹시 만일의 경우에 증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변장하는 거니까 잘 알 수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이 광개토 대왕의 공부를 하시게 되고 또 그 조작설에 대한 논문은 언제 어떤 동기를 쓰시게 됐습니까? 임나일본부설이 일본에서 정착돼 가는 것이 1950년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되는 큰 계기 하나가 정인보 선생의 논문, 이 연세대학에서 나온 논문을 읽은 것이 1956년 후반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서 이 탁본을 연구를 좀 하기 시작했다. 저 도중에 다소 중단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10여 년 걸린 셈입니다. 그럼 어떤 과정으로 연구를 하셨습니까? 이
과정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일본 문헌을 아무리 읽어도 말이에요. 이 비가 언제 발견되었는가, 언제 어떻게 해서 이 비문이 일본에 왔는가, 세상에 알려졌는가, 이게 전부 비밀로 되어 있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도 글 써놓은 걸 보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도 가기가 아주 곤란한 곳인데, 네. 1900년이라든지 비가 발견될 그 무렵은 거의 어려웠겠죠.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북경에 전하는 과정에서 그게 뭐 어떻게든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문헌 하나하나 전부 뒤집어 가지고 중국에서 나온 문헌, 일본 혹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문헌을 완전히 이 종합 분석하지 않고서는 그 뒤에 참모본부가 있다는 걸 좀 알기가 좀 어려웠겠죠. 네. 그럼 그 조작서를 논문으로 쓰셨는데 논문 내용을 간략히 좀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예, 막 길게 말씀드리기보다가도 이때까지는 석회를 바른 것은 탁공이 그 글자가 똑똑한 이 탁본을 떠서 네. 그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한 거다. 예, 이렇게만 주장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네. 제가 제 주장의 요점은 그것은 탁공이 아니라 한일 관계사를 왜곡하려는 일본군 참모본부의 이 계획적인 그런 말하자면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작전, 우리나라를 먹자는 것. 아하. 그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일이군요. 그렇죠.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때까지 임나 일본부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석회 위에 재현된 글자, 네. 말하자면 그 날조된 글자에 의해서 임나 일본부설이 유지되어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나 일본부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라. 네. 하는 것이 하나고, 네. 또 하나는 현재 비면에는 석회가 많이 남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의 공적을 기르기 위해서 비면에 판 그 원 글자,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걸 확인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 과학적인 기자재를 동원해서 석회가 얼마나 남아있고 또 석회 밑에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조사를 하는데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네. 왜 공동조사를 해야 하는가 하면 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비문을 가지고 한반도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해온 이 것이니까 피해자는 우리 한민족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나 저는 일본에서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도 대변 못하고 대표 못하고 북의 학자를 대표할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 피해자인 남과 북의 학자들이 참가해서 그분들의 그 입회하에서 과학적인 공동조사를 해서 원 비문은 이거다 하는 걸 확정해야 되겠다. 그 피해자의 학자들을 빼놓고 중공과 일본 학자들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는 그건 우리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13년 전부터 강한 주장이었죠. 네. 그럼 이 선생님께서 그러한 그 논문을 10여 년 전에 발표하셨을 때 그 당시 일본 학계의 반응은 어떠했고 일본 사람들 일반의 얘기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본 사람들 당황했죠. 네. 물론 일본 신문, 텔레비에서도 아주 충격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본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일본 고대사, 임나일본부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저설에 의하면 고대 국가 형성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고대사, 일본 자체 문제가 되는 거죠. 고대사 뿌리 문제가 기둥 문제가 되는 거니까 반발 많이 했습니다. 3, 4년 동안에 여러 사람이 여러 각도로 반론이 왔죠.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은 4년 넘어가니까 말문을 닫고 말았죠. 또 그리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비문은 이게 아마 쓰기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에서 일본 국내에서 고대 국가가 형성되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축적을 해보니까 6세기 후반이다. 지금 일본의 제1선의 학자들은 일본 고대 국가의 형성은 6세기 후반, 말하자면 강개토대왕이라는 그 기둥을 빼버리니까 국가 형성이 한꺼번에 200년 내려간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일본 자체가 또 문제가 되겠군요. 그럼 그 석회 조작설의 사진을 좀 보시면서 그동안 변화된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이 석회를 바른 직후의 사진인데 네. 아까 글 본 거 외가 신묘년의 내 도해파 백잔 이 똑똑히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시기가 내려가더라도 여기에 신묘년 내 도해파 백잔 똑똑히 보여요. 이건 각각 다른 시기에 찍은 사진인가요? 닭본입니다. 닭본이죠. 닭본의 네. 사진인데 네. 석회를 발라서 얼마 안 됐을 때는 도해파가 똑똑히 보였는데 실은 이 석회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글자가 다른 글자로 보여요. 이것은 바로 여기가 신묘년은 어떻게 보입니다. 내자가 좀 이상하게 되기 시작해요. 도자도 이상합니다. 글자가 삼수도 없어져 버리고 특히 이거 바다 해자가 이 장소인데 여기 보면 이 바다 해자가 아니라 길게 넉사자 같은 글씨가 여기 보이고 파자는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백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석회가 떨어지니까 바다 해자가 아닌 다른 글자로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래 이 다른 글자인데 석회를 발라서 바다 해자로 재현해왔다. 일본 군 참모본부가 가져온 그 사고가 가져온 그때부터 이거 도해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회가 떨어지니까 다른 글자가 되기 때문에 바다 해자가 다른 글자로 되어버리면 왜가 바다를 건너왔다는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군요. 그런 그것이 여러 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일 관계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실제로 가셔서 거기서 얻으신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만. 이건 직접 찍으신 사진이군요. 제가 이때까지 추론한 것은 비면에는 석회가 아직 농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작년도에 일본 학자들이 여러 분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니까 석회가 거의 없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중국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힘이 검지 않게 희끔희끔하게 보이는 이 부분은 근래에 석회가 떨어진 부분입니다. 아직 떨어져서 얼마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점차 조금씩 떨어져 가는데 여기에도 광범위 석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하나 실정이 된 셈이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어 오는 이 바다 해자 부분의 부분이 이겁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는데 여기에 노자가 이 노자가 여기 보입니다. 여기 금이 이렇게 가 있는데 여기 금이 가 있고 여기에 평자가 여기 보이죠. 여기 이렇게 평자가 똑똑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평자하고 노자 사이에 바다 해자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는데 여기에는 자핵이 없고 아까 탁본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 여기에 넉사자를 길게 해놓은 그 같은 그런 글자 흔적이 여기에 똑똑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삼수변이 들어갈 수 없는 다른 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탁본과 추론과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사다리를 가지고 옆에 가서 봐야 하겠는데 아주 불친절해서 멀리서 망원 렌즈를 가지고 찍은 데 불구하고 보니까 아주 여기 검게 보이는 부분 아주 먹이 많이 남아있고 여기도 군데군데 석회가 많이 보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좀 석회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주장한 그것을 육안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옆에 같이 간 일본 학자들에게도 그걸 인식시켰습니다. 실은 이것을 보고 난 후에 장춘에서 10시간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마지막으로는 역시 과학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것을 이 사회하는 사람이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죠. 일본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간 사람들은
이때까지 자기들끼리 간 사람들은 석회가 없다고 했는데 네. 제가 다리고 갔을 때는 석회가 있다는 걸 인정을 했죠. 처음에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가져간 볼펜을 가지고 네. 가령 이 석회가 없는 이런 부분을 두드리는 소리하고 네. 석회가 있는데 부분을 두드리는 소리하고 다릅니다. 아. 그래서 소리가 다르잖냐고 말이야. 네. 그 당신 육안으로는 모르지만은 네. 실제는 이 소리가 다른 여기에 석회가 있는 거이다. 아. 문제의식을 가져야 보이는 거다고 웃으면서 그런 소리를 좀 한 바 있어요. 그 이 선생님 광개토대왕비 연구하시다가 광물질에 대한 또 공부도 계속해서 하시겠고. 뭐 그렇게까지는 한 건 아닙니다만은 좀 집년이 좀 있는 그러시죠. 거죠. 예. 예. 이번 그 광개토대왕비 관계로 중공을 갔었습니다만은 그 밖에 가신 김에 그 고구려의 유적지들도 예. 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 슬라이드를 좀 보시. 저 작품이죠? 저 이 선생님 작품입니까? 예. 아, 예. 저건 어디입니까? 바로 저것이 장군총이라고 네. 불리우고 있는 우리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이 말하자면 피라미드형으로 네. 화강암을 정중하게 깎아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아, 저 언제쯤 된 건가요? 저것이 그러니까 저 광개토왕의 묘냐 아니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저거는 네. 바로 이것은 제일 밑부분입니다. 그 자연석을 하나 옆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만은 화강암을 아주 잘 깎아서 두고 있는. 하하. 이것은 장군총 정상에서 네. 저쪽에 보이는 것이 고인돌 같이 보입니다만은 네. 저건 또 파괴된 이 부작물을 실는 넣은 그 묘의 하나로 되겠습니다. 아, 이것이 태왕릉인데 네. 태왕릉 그 사람 옆에 선 사람하고 저 돌 크기를 그러니까요. 보더라도 아주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대단하군요. 예. 지금 저 북분묘로 사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높은 데가 태왕릉의 정상부입니다. 아, 이게 다 능이군요. 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광개토대왕의 비석에 가까운 곳이 네. 아까 장군총이 아니고 이 태왕릉이고 네. 이 규모가 더 큽니다. 네. 묘로서는 파괴되었지만은 네. 이것이 막 아, 비석의 주인공의 묘가 아니겠는가. 그런 것들을 이번에 가서도 일본 사람들하고도 여러 가지 토론들을 해봤습니다. 네. 저거는 어디에? 예, 저것도 바로 태왕릉의 다른 한 모서리 부분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무용무덤 혹은 실험무덤에 그 쌍둥이 같이 있습니다만 네. 그 분묘입니다. 옆에 이 강냉이밭이 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렇게 유적의 보존 상태가 네.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아, 잡초가 무성하고 네. 이것이 무용무덤에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 보이는 저거는 새로운 요즘 보존 시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국내성의 밑부분입니다. 저 위에 한 15m 내지 20m 되는 성벽이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건 전부 파괴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기초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 고구려 이 환도산성이라고 하는 국가 위급 시에 전 수도의 국민과 국왕이와 국민이 피난해서 저게 이거 해서 싸우는 우리나라 독특한 산성인데 저 먼 산 능선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 지금 앞에 그 자동차가 보입니다만은 저기 절단되고 있는 저기까지 성벽이 20m 내지 30m 되는 성벽이 내려와 있습니다. 높이가. 예. 네. 그리고 저기가 바로 입구인데 네. 그 입구에 들어가면 입구는 완전히 파괴되어 가지고 저런 돌 원래 성벽에 썼던 돌들이 저렇게 산재하고 있죠. 아주 웅대한 규모입니다. 그 왼쪽으로 빠지는 것은 강을 끼어서 좀 뚝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 위에 이제 성벽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저 왼쪽 저 멀리 보이는 산 능선을 돌아 가지고 한 바퀴 도는. 저쪽은 절벽이기 때문에 저기 침략하는 것은 이 지금 보인 이 부분에서밖에 침략을 못하죠. 근데 사실 이제 접근을 해보면 강면에서 성벽 위에까지는 약 40m 높이가 됩니다. 자연 절벽 위에 저걸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른쪽에 저기 멀리 사람이 보이는 저기가 이 성내에서 지휘를 하는
지휘체로 보이는 곳이고 네. 그 왼쪽에 그 앞에 그 성벽에 돌벽들이 허물어진 것들이 잘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이 집안에서 나온 막 가장 오래된 이 기와 고구려 기와의 하나입니다만 네. 대체로 3세기경 네. 예, 기와로 보입니다. 이 왼쪽에는 이건 명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조 연대를 알 수 있는 기와고 네. 이것도 3세기 전반의 기와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안에 보이는 옥으로 만드는 네. 술잔. 아, 저 옥이군요. 예. 이것은 이 발해 금띠입니다. 네. 이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네. 세운 이 발해 나라의 금띠. 이건 장소가 좀 다른 데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 왼쪽에 희게 보이는 저게 지금 제방 공사를 하고 있는 중국 영토고 네. 압록강 강변에서 아, 이게 압록강이군요. 예. 네. 저쪽은 그럼 북한 그렇습니다. 저기 강 직경이 한 300m 네. 오른쪽에 산으로 보이는 저기 북한 땅입니다. 아. 이건 장문총의에서 북한 땅을 본 저쪽 산이 좀 북한 땅이고 저기가 바로 만포진입니다. 만포진. 예. 이게 지난 7월 8월에 찍으신 사진이죠? 예, 7월 초에 찍은 7월 사진인데 초. 이것은 보이네요. 이건 망원 렌즈를 가지고 압록강 건너 찍어 보니까 저쪽 북한 마을들이 아주 초라합니다만은 네. 마을들이 보입니다. 네. 그럼 그동안 일본과 우리나라 두 나라 사이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문제가 많았던 그 일본의 역사의 왜곡이라 그러나요? 이러한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대사 부문에 있어서 이 강개토대왕이 한 부문이고 또 네. 주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만은 아하. 일본에서의 우리나라 역사 왜곡이라는 것은 아주 집요합니다. 아하. 이 교과서 파동 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고 우리나라를 지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 한반도라는 것은 항상 이 대륙의 영향을 받는 혹은 일본을 포함해서 주변에 강대국이 생길 때는 항상 침습을 받는 역사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역사를 창조하고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민족으로 말하자면 그걸 타율성 사관이라고 합니다. 혹은 이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러한 외래 침략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침략이 없을 때는 잠자버리는 그래서 사회 발전도 뭐 또 전부 그냥 정체해버리는 그러한 민족이다 이렇게 또 묘사하기도 하고 일본서 예. 혹은 문화라는 것은 독자적인 문화는 없다 있다면 중국 문화를 모방한 아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왔었죠. 그러한 생각이 교과서에도 그냥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뿐만 아니라 중세, 근대, 현대까지 내려오면서 계통적으로 그렇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역사 교과서 예. 왜곡 사건 예. 같은 거.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충분히 시정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학자의 입장으로서 더욱이 우리 한국 계통의 사학자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대책을 글쎄요. 뭐 저 자신도 이 고고학이 전공이지만은 네. 아무래도 일본에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이 관계사, 한일 관계사의 잘못된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시정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 가령 고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건너가서 고대 우리 삼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일본을 개척자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 국가 자체를 만들어 주는데 글자도 갖다 주고 혹은 뭐 양잠 기술도 갖다 주고 제철 기술도 갖다 주고 많은 걸 갖다 주었거든. 그런 것을 좀 해명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왔고. 이 책은 언제 쓰신 책이십니까? 이 원본은 한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팔린다고 할까. 조금 고전적이라 하면 이건 문고판에 들어가는데 이건 지난 7월에 나왔습니다. 초판 한 3만 찍었으니까 계속 좀 읽어주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 호태왕비 이렇게 썼는데요. 역시 강개토왕을 일본에서는 또 호태왕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글도 쓰시고 책도 내시고 좀 바쁘시겠습니다. 이러한 그 책 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반응을 보이죠. 일본서는
어떠세요? 일반 독자들은 아주 좋은 편지들이 많이 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조선통신사와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와 조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뭐 조선통신사라고 그러면 그 오해가 많은데 네. 통신이니까 일본의 어떤 연락하러 간 것 같은 이런 그 인식이 많은데 그게 잘못이고 네. 신뢰를 서로 통하는 조선 왕조와 덕천 장군 네. 사이의 신뢰관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진왜란 이후 일본은 이 덕천 시대, 에도 시대에 260년간 우리나라의 그 친선 관계를 이렇게 합니다. 아신 바와 같이 1598년에 임진왜란이 완전히 이제 정우재란까지 끝나게 되면 1607년에 국교가 정상화됐었죠. 네. 그 통신사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덕천 장군이 새로운 덕천 장군이 이 취임을 하게 되면 축하하는 우리 국왕이 그걸 축하해주는 그런 사절인데. 그럼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나요? 약 470명 내지 500명이 갑니다. 대단하군요. 예. 그러니까 외무성 지금식으로 말하면 막 외무성 국장급이 정사가 되어서 가는데 그 많은 수에는 우리나라의 인류 제1급의 학자들이 거기에 단에 참가를 해서 문화 전달을 하는 문화 전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통신사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18세기 초에 간 신유한이라는 분이 그 글에 의하면 말입니다. 하여튼 아침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요즘 같으면 이 뭡니까 사잉 유명 가수에게 사잉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한 분 글 한 자라도 좋으니까 달라든지 혹은 한시를 써와 가지고 그에 대한 인상을 평을 해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 통신사들이 묵는 숙소 앞에는 인파가 이루어졌다. 사람의 이 파도가 이루어져서 전부 그냥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뭘 얻으러 뭐 배우러 오는 그런 게죠. 학자들이라고 그러시는데 대부분이 그럼 일본의 학문상에 미친 영향도 있겠군요. 크죠. 어떻게 가령 일본 그 에도 시대의 학문의 중심은 주자학인데 그 주자학에서도 특히 이태계 선생이 그 해석 사상 이것을 일본의 학문의 기초로 삼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도 그 당시에는 지금 도쿄입니다만 에도 근방에 그 시나가와라는 데가 있는데 바로 지금은 도쿄 도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 장안을 두고 보면 지금 이 마포 정도의 이사를 하는 거죠. 조금 떨어진데 그 시나가와라는 데가 한국에 가까워요. 도쿄에서 한국에 가까운 교회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편지에 친구들에게 이사했다는 그 안내 편지에 태계 선생님 있는 나라에 한 걸음 나는 가까워져서 대단히 감동하고 있다 하는 이런 편지를 쓸 정도고 그 당시 일본 학자들은 태계 선생이 계시는 우리나라 쪽을 발을 뻗치지 않는 그런 그 존경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발을 뻗치지 않는다. 아주 존경되는 그러니까 우리 태계 선생이 계셨던 나라 우리나라는 그렇게 존경을 받은 그런 시기가 있었다. 지난번에 일본 그 츠쿠바 대학에서 퇴계하게 대한 연구도 했었죠. 근데 이번에 다시 그 조선통신사에 대한 전람회를 또 한다는 말씀 들었는데. 그것은 금년에 한일 교류 20주년을 기념해서 위선 한국과 일본에 있는 통신사 사절에 관련되는 그런 자료들을 도쿄에서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하게 됩니다. 10월 말부터. 그것을 보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 사신들을 마중하는데 얼마나 정성껏 마중했는가 하는 것을 그림 같은 데서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이 학자들이 이 왕래한 이 통신사가 한 번 왕래하고 가고 나면 일본의 이 많은 학자들이 우리 학자들과 문답한 우리나라 학자들에게 질문한 그 답 이것을 모아서 문답집으로서 책을 내요. 이것이 뭐 12서너 권씩 그때 출판되고 그 책이 우리나라를 이해하고 또 우리 이 학문을 이해하는 그런 기본으로 되어 갔습니다. 그러셨군요. 마치 오늘
이 선생님 우리 방송에 출연하신다고 하시니까 춘천에 계시고 그동안 이 선생님 다 친교가 무척 깊으셨죠? 네. 한림대학 교수이시고 전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이 최영희 박사님께서 자리를 하시는데 멀리 춘천으로부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 밤중에 참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이 오래간만에 만나시죠? 뭐 그렇게 오래간만에도 아니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예. 그동안 나눈 말씀은 이 광개토대왕 연구하신 이 선생님 말씀 더욱이 중공 다녀오신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요. 뭐 최 박사님 잘 아시다시피 이진희 선생께서 이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그 학문적인 자세라고 말씀드릴까 학자적인 견해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아마 그 이진희 선생님께서 그 처음 발표한 다음에 아마 일본 그 역사 학계뿐만 아니라 그 사상가들 아마 큰 쇼크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때 이 선생님이 그 우리나라에 못 오실 때 아닙니까?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의 그 글도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발표 그렇게 못하게 될 텐데 네. 우리 그 신문에서 예외로 크게 그것이 주입됐습니다. 네. 예. 그럼 그 이 선생님 연구해내신 그 참 독특한 분야 더욱이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역사가 흔들리는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최 박사님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게 이제 일본의 그 황국사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식민사관이다 하지만 저는 황국사관이다 하는 것이 더 그 기본적인 핵심 같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뭐냐면 고대에서부터 네. 일본이 이 한반도를 지배했다. 네. 그것이 바로 임나 일본부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그 실증해주는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그 광개토항 비문이었었는데 네. 이것이 흔들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그 핵심을 찔른 이런 작업입니다. 뭐 지금 아직도 일본에서는 이 선생님 설을 반대한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럼 뭐 틀림없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러나 문제는 더 크게 보면은 일본의 그 식민사관, 한국사관이 그 정체를 파헤치는데 더 큰 점을 우리가 봐야 될 걸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분께서는 언제부터 서로 아시게 됐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요. 네. 벌써 9년 9년 넘었습니다. 네. 제가 그 일본의 학술 무슨 발표회를 갔다가 네. 사실은 그 구주 대학에 있는 일본 학자들하고 얘기하다가 네. 그 이 선생님이 벌써 그때 그 광개토항 비문에 대한 것이 발표됐습니다. 뒤입니다.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글쎄 하고 일본 사람도 의심해요.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네. 둘이 처음에 만난 것이 그 일본 신주쿠 지하철 앞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가 그 장마가 처음 시작할 때인데 비가 와서 이게 내가 시간 그러니까 자동차가 밀립니다. 그렇죠. 갔더니 바로 저분이 나오는데 우산을 들고 있어요. 봉투를 하나 들고. 내가 최영입니다. 했더니 그러냐고 그냥 당장 지하철로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 아래가 이제 상가죠. 이게 기분 나쁜 사람도 다 봤단 말이야. 그게 갔더니 둘이서 조용히 앉아서 얘기하자는 거였어요. 네. 예, 그래서 그날 뭐 저는 이렇습니다. 그 사상적인 것은 학문 한 사람에는 관계없다고 봐요. 네. 실제로 제가 지금 체코스로바키아 사람하고 네. 폴란드 학자들하고 다 그 편지도 왔다 갔다 하고 네. 또 뭐 스위스 주리에 가서는 다 만나서 얘기하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만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 다음 해는 아마 이 선생님 제가 그 미국에 갔다 오다가 또 들렸어요. 네. 전화로 해서 만났죠. 첫 그 귀국하시는 알선을 최 박사님 많이 도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가도 저 느낌은 네. 제가 이 조총련계를 떠나서 네. 그 조총련계 대학 선생을 하다가 네. 그걸 떠나서 벌써 상당히 됐지만은 네. 한국을 찾는 그런 아직 용기가 나지 못하고 있을 때인데 네. 최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아주 기억이 생생한 것은 네. 우리가
역사학을 하는 사람이 네. 자기 나라의 현실을 보지 않고 어떻게 옳은 역사를 할 수 있겠느냐. 네. 막 이게 막 문제의 초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맥주 마시고 제가 큰 소리를 한번 꽉 쳤죠. 근데 속으로는 겁이 났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김달수 씨 혹은 이 강재현 씨하고 같이 81년 3월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처음 고국에 오셨군요. 네. 그것이 몇 년 만의 얘기입니까? 제가 그러니까 37년, 6년 만인가요? 그때가. 36년 네. 만에. 36년.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최 선생님께서 네. 일주일간 같이 우리 이 고국을 안내를 해주셨죠. 네. 밤에는 술도 나누고 네. 또 회포도 풀고 네. 네. 아니 밤을 새워가면서 마셨을 때도 네.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도 참 이념을 초월해서 고국 방문을 결심하시기까지 아니 많은 그 이념을 초월한 것이 아니죠.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와서 이 느낀 한국 자기 고국 어떻습니까? 이건 뭐 이상한 소리입니다만은 자기가 결심되기 전에까지는 대마도에 자주 왔습니다. 한국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고국 올 때 비행기에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저도 뭐 쭉 계속 한국 신문 읽고 있으니까 활자상으로는 알고 있는데 자기 눈으로 혹은 자기 머리에 이 뭐 냉장되어 있다고 합니까? 네. 고정되어 있는 관념이란 건 이 역시 이 산이 벌거벗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안 보였거든요. 네. 대구 남쪽에 조금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 기성 관념이라는 것을 버려야겠다. 자기 조국에 대해서. 네. 그리고 우리 비행기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이제 서울을 해서 호남 지방을 해서 이렇게 돌았는데 가령 농촌의 변화상이라든지 혹은 이 사람들의 그 표정 여기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되지만은 30여 년간에 이렇게 바뀌었나. 내가 가지고 있던 가슴에 가지고 있던 고국 사람들하고는 사람이 또 인종이 달라진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마음은 어떤? 아주 그 흥분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구경 그런 걸 견학을 하고 밤이 되면 이제 술잔 나누면서 자기 감상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최 선생님은 저를 아주 멸시를 합니다. 경상도 저 산골이라고. 그래서 저는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는 경남 김해라는 김해. 곳이고. 산골도 아니죠. 그렇게 또 보시죠. 그런데 우리 만나면 그것 때문에 저는 또 이 평야입니다. 네. 서로 욕하죠. 저는 그쪽을 좀 욕을 좀 하고. 네. 막 그렇게 해서 많은 지도를 올 때마다 저는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또 배워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시겠죠. 그러면 그 37년 만에 되찾으신 내 조국관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건 뭐 해외에서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내 생각은 조국이라는 건 공기와 같은 것 아닌가. 예? 공기와 같다는 것은 평소에 이 고국 안에, 한국 안에서 국경을 넘어서 남은 나라에 가보지 않는 분들은 국가라는 것은 모르죠. 그건 뭐 자기 공기 같은 거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죠. 뭐 그런 거지만 한 번 해외에 살아봄, 특히 저희들 같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그 일본의 수도에 살아보면 이 국가라는 것이 조국이라는 것이 그 얼마나 공기 차단되어 버리면 사람이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얼마나 그 귀중한. 그러나 사람들은 국내에 있는 분들의 맞아요 실례입니다만은 많은 경우 그런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귀중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좀 느껴요. 이 선생님께서는 일본에 계실 때니까 64년이죠. 64년에 도쿄올림픽 그때 참가해 보셨죠. 이제 고국에 오시니까 88도 서울올림픽 이렇게 되는데 이 올림픽을 앞둔 우리의 지금 조국에 무슨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의 일본만 보면 아주 발전한 것 같은 옛날같이 발전한 것 같지만은 도쿄올림픽 때 우리 한국 이하였습니다.
도쿄 도심에도 아직 하수도가 잘 안 됐어요. 네. 수선 그 변소 같은 수선식 것도 변소. 네, 네.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때 만들고 네. 똑같은 건 지금 하나 하고 있어요. 네.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 네. 이 택시 그 깨끗이 해야 되겠다. 네. 막 이런 거라든지 서비스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막 지하철 놓는 그때도 일본에서 지하철 많이 놓았고 네. 그러니까 저도 뭐 20년까지는 안 가지만은 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일본 따라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말이에요. 아버지 참 기뻐하신 말씀 지금 하시는데요. 혹시 고국에 돌아와서 같이 저희와 더불어 이 조국을 지키실 마음 없으신지? 네, 또 그런 권유를 여러 선생님들로부터서 이렇게 받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일본에서 이 왜곡된 한일 관계 혹은 이 제일교포들도 많습니다만 일본 사회가 아주 그 차별 사회라요. 네. 그래서 자기 본 이름을 가지고 일본에 기여하지 않는 자기 민족성을 유지하고 국적을 똑똑히 가진 사람이 일본 신문 잡지 혹은 학술 잡지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 100명 있으면 한 사람 빠져도 좋은데 네. 10명 중에 한 사람 빠지면 그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분간은 일본에서 이 한국을 이 선전한다는 말이 어폐가 네. 있습니다만 한국의 진실을 그렇죠. 일본 사람들에게 더 전하고 왜곡된 한일 관계사 이걸 더 좀 시정하는데 좀 땀을 많이 흘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뭐 고국에는 비행기 타면 2시간만 되면 오니까 빨리 오면 1시간 50분이면 오고. 네. 그렇게 부산까지는 저 고향 가까운 그러시죠. 부산까지는 도쿄에서 1시간 뭐 반만 하면 그러군요. 옵니다. 네. 그저 어디에 계시든 내 조국을 지키고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과제이겠죠. 아마 또 너무나 사실을 잘 아시는 이 선생님 같은 분이 일본에 계시다면 일본의 학자들도 그 밑에서야 큰 소리 못 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참 귀한 말씀 또 멀리 다녀오신 소식도 전해주시고 최 박사님 특별히 춘천서이 밤중에 여기까지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광개토 대왕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신 제1사학자이신 이진희 선생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같이 나와주셨던 분은 전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시고 현재 한림대학교 교수이신 최영희 박사님이셨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